2025년 5월 21일에 본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 승지민 작가의 석류로 달을 쏟아 이 전시의 아티스트톡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승지민 작가 오늘의 주인공과 대학을 같이 다녔지만 그때부터 친구는 아니었고 사회에 나와서 친구가 돼서 아직까지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쓰는 그런 정도의 사이인 친구인데 오늘 이렇게 전시의 아티스트 톡을 첫 번째 아티스트 톡이라고 하거든요.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저도 그 기회에 그동안 알고 지냈지만 그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었는데 이 기회에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읽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알게 돼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한 1시간여 동안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객석에 계신 분들께서도 나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친구라서 못 물어보고 그랬던 거 이런 기회에 또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전시가 석류로 달을 쏟아 라는 제목인데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어떤 작업을 하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랑아리 부조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보나랑 대표님께서 이 전시를 제가 했던 다랑아리 부조를 그 하늘에 붙인 밤하늘에 붙인 작품들로 제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계획을 하는데 요즘 달을 쏟아라는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산문을 바탕으로 한 창작 뮤지컬들이 많이 공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흥미있게 접했던 제목이었거든요. 달을 쏟아. 달을 향해 활을 쏟아를 은유적으로 달을 쏟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시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던 그 시어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다시 저의 잠재의식의 제목을 꺼내서 제목으로 삼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그 시를 떠올리고 산문을 떠올리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달을 향해서 활을 쏟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 윤동주 시인의 이 산문집에 보면 그 편지로 시작을 해요. 친구한테 편지가 와서 그 편지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편지를 읽고 굉장히 그 좌절감에 빠지고 부끄러움에 빠져서 자책하며 밤하늘을 보고 달을 향해 돌팔매질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이제 부끄러움에 대한 그 분노를 표출을 하는데 배경을 보면은 그 암울했던 일제시대의 젊은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던 그 젊은이의 수동적인 그런 잠재의식을 거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결국은 그 돌을 던져서 달이 흩어지지만 다시 다른 환하게 빛을 발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절망을 하고 활을 만들어서 달을 향해서 쏴요. 그래서 달을 쏟아 이렇게 끝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해왔던 다랑아리를 떠올렸어요. 전통적인 여성, 다랑아리 하면은 그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님이 잘생긴 그 종갓집 며느리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 다랑아리 자체에 유교적인 전통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거기에. 저 역시 그 생명을 잉태한 여성을 다랑아리에 담았고, 근데 이번 전시에서는 뭔가 그 여성의 갇혀있는 그 전통을 향해서 활을 쏘고 싶은 그 전통을 벗어나 잠재의식을 좀 더 창의력을 확장시키고 싶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작업 세계에 영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달을 좋아합니다. 네. 해보다 달을 좋아합니다. 네. 해보다는 달, 네. 낮보다는 밤. 네. 다랑아리를 접하게 된 거는 제가 2010년 G20 행사에 시연자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여성 인체 작업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오는 그 시연장에서 제가 그 인체 서양적인 기물의 그림을 그린다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한국적인 기물을 찾았는데 그때 굉장히 그 한국의 다랑아리가 17세기 백자 다랑아리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모아지면서 제가 여기다가 작업을 해봐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한복을 입고 다랑아리를 안고 작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신문에 실렸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봤는데
아, 이 다랑아리가 그 여성의 그 생명을 잉태한 모습 같은 그런 거를 거기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아, 이제 다랑아리의 작업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다랑아리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네. 뭐 지금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 뒤쪽에 밤하늘은 아크릴 회화, 아, 유화, 유화. 그리고 포슬린 페인팅으로 이 구워서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다시 또 재벌을 굽고 그런 작업들인데 작업 공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을 좀 한번 설명을 그림 그리듯이 해주신다면. 작업실은 제가 이제 좀 크지 않은 작업실에서 이 작은 작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품에 그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고 다랑아리를 이천 작업실에 아는 분 작업실을 빌려서 거기 가서 빚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와서 저는 거기 이제 작업실에서는 그 작은 다랑아리에 그림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회용 가마에 구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좀 작은 작업실이긴 한데 최근에 제가 작품을 좀 크게 저런 유화 뭐 50호나 최근 100호까지 이제 작품을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금 이제 거기서 가능합니다. 작은 작업실에 이제 더 큰 작업이 되면 좀 외곽으로 나가서 큰 작업실을 구해야 될 것 같네요. 순서는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시간을 나누는 그런 효율성 문제인데 지금 있는 이 작업들은 우선 제가 캔버스에 다양한 하늘을 관찰하고 하늘을 이제 유화로 그려요. 네. 근데 유화는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유화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부조 다랑아리를 만들어서 구워서 가지고 와요. 이천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여러 개의 하늘을 그려놓은 그 색감에 맞는 그 다랑아리 디자인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붙여보고 뭔가 그 다랑아리가 외로워 보이는 곳에는 별을 뿌리기도 하고 뭐 색감을 더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의 개인전의 제목을 살펴보면 아주 아름답고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2019년에는 해외 전시여서 Beauty of Life, 2020년은 생명을 품은 다랑아리, 2022년에는 주도적인 세포 분열 새로운 모성, 2023년에는 다랑아리 평면으로 성류로 거듭나다, 2024년 작년에는 Sister Spirit, 올해는 성류로 달을 쏘다. 이런 이렇게 작품전의 그 제목에 맞추어서 그 작품의 작업에 어떤 변천이 있었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여기 계신 분들께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저의 작품 하는 경향은 제가 계획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작품을 계획을 해서 난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작업이 아니라 그때그때 받는 영감으로 그 저의 안에 있던 그 키워드를 꺼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게 저는 지금 너무 그게 흥미로운데 저 안에 어떤 키워드가 나올지 저는 모르는데 외부에서 어떤 자극으로 인해 제가 내재되어 있던 그 단어들이 떠오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2년 전에 나폴리 패션 박물관에서 초대를 받아서 전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박물관에서 제 작품이 너무 좋아서 전시를 하고 싶은데 패션 박물관이기 때문에 패션 디자이너하고 콜라보를 해서 오라 그렇게 이제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패션 디자이너하고 호흡을 맞춰서 서로 이제 토크를 하면서 서로 의논을 하고 같이 모든 서로의 살아온 거를 공유하게 되면서 저한테서 있었던 시스터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근데 그 단어는 뭐냐면 제가 여성학을 전공했는데 미국에서 여성학 그 책을 팔던 서점의 이름이 시스터 스피릿이었어요. 자매, 함께 여성의 그 차별에 함께 싸워나가자는 그 끈끈한 자매, 그 단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재되어 있던 것이 그 패션 디자이너와 그 많은 삶을 공유하면서 떠올랐죠. 시스터 스피릿이라고. 그래서 그때 그 작업의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네. 작품의 변천을 한번 보자면 얼마 전까지는 이 유화에 이걸 얹는 거라기보다는 목판 위에 얹었었고 여성 토르소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조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처음에는 그 밀로의 비너스 있잖아요. 그 조각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봤을 때 뭔가 이게 내 작품 같지 않은 거예요. 그 형태가. 그래서 내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떠올렸던 것이 뭐냐면 전에 어디선가 봤던 목조각의 여성 뒷모습. 그거를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여성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그 시각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여성, 혹시 여기서 제 작품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성의 뒷모습. 네. 그거를 도자기 틀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작해내기 시작해서 거기에 또 이제 석류를 그리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랑아리를 접한 것은 그 G20 행사에 어떤 여성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접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해외 아트페어에 초대받아서 나가면서 그 둥근 다랑아리를 가지고 나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무겁고 깨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걸 수 있는 다랑아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부조로 이제 빚어서 다랑아리를 만들고 거기에 저의 모티브인 석류를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굉장히 좀 더 새로운 뭔가 그 배경을 원했고 목판에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목판에 붙인 다랑아리 부조를 가지고 이제 아트페어에 나가서 굉장히 작품도 많이 팔리고 성과를 얻었죠. 그 이후에는 그 다랑아리 배경이 너무 일관적으로 똑같은 목판인 게 재미없었어요. 너무 재미없어서 그럼 달을 좀 더 그 색감 있는 하늘에 띄워야겠다 해서 밤하늘을 그리기 시작했고 거기에 띄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런 도자기를 붙이지 않은 아크릴 작품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소개가 안 됐지만 굉장히 화려한 파스텔조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아트마이애미에 몇 년 전에 나가게 돼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굉장히 그 플로리다의 그런 태양과 함께 파스텔조에 굉장히 화려한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들이 너무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 색감에 빠져들었는데 이 도자기 연료로는 그런 색감이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크릴을 써서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다. 그 도자기가 없으면 또 외국에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가볍고 또 비용도 덜 들고 아주 그래서 실용적인 이유도. 그런 작품들을 하게 됐는데 그 작품을 할 때 사실 저기 우리 남편이 저의 가장 그 비판적인 그 강한 작품에 대해서요? 작품에 대해서 네. 항상 비판을 하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승지민 작가는 도자기 작가인데 다른 거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 정체성을 마라 잃는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스타일이라 그냥 열심히 그 작업을 했고 그 작업도 굉장히 저는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반응들이 있어서 지난 나폴리 전시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또 컬렉터분들이 또 선택을 해주셨죠. 비단 미술 작가만이 아니라 글을 쓰는 작가들도 본인을 중심으로 우주가 돌지 않으면 작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그 본인의 어떤 그 고집,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학 때는 고고미술사학과에 입학을 하고 그러다가 한 30대 후반쯤에 그림을 하게 됐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제가 사실은 저희가 딸만 넷에 제가 막내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남아선호 사상의 피해자인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 차별, 성차별에 굉장히 민감했고 그래서 그 여성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을 해방시키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성학 석사를 남편과 함께 유학을 가서 석사를 하고 아이를 낳고 박사를 하려던 그때 남편이 박사가 끝나고 한국에 귀국하게 됐고 그때 때마침 IMF가 닥치면서 우리 또 그 아버님께서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인데 여자 혼자 공부하러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석사가 끝나고 이미 박사 그 어드미션을 받은 상태였는데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IMF도 오고 할 수 없이 공부를 접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좌절을 겪고 있는 시기에 저희가 폴란드로 이주해 가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페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취미로. 정말 저의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고 그 우연이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한 결과를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 사실은 그 본인에 대한 글을 한번 쭉 적어놓은 걸 제가 읽었는데 첫 문장에서 그런 딸 넷인 집안의 막내 딸이어서
본인이 바로 그 넷째 딸로 태어난 것 자체가 남아선호 사상의 귀결이다. 남아선호 사상의 산물 같은 나 자신의 태어남을 비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런 사회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매우 공격적이었고 매사에 항상 화가 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보통 태어나서 금방 그런 생각이 들 건 아닐 테고 언제부터 본인이 이게 여성이고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자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자각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 외할머니의 멘트들 그런 거에서 이제 인식은 깨어져 있었고 대학교 때 저희가 여성학 무슨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제 그런 내재돼 있던 그 분노와 그 의식들이 살아나고 뭔가 이거에 내가 인생을 걸겠다. 이거를 위해서 싸우고 여성을 해방시키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러했던 젊은 시절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생각의 성숙이랄까, 혹은 마음의 파문이랄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제가 여성학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레디칼을 한 생각을 많이 했고,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라는 곳은 굉장히 리버럴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성학자들은 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별됨조차 극복하고자 남자가 아기를 가져야 한다. 여성이 남성처럼 변해야 한다. 그런 레디컬 페미니즘조차 있는 그런 학문 토양이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저도 공격적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고 항상 남편과도 그런 거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하고 차별에 굉장히 분노를 쉬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좌절을 겪고 그림을 그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랑아리와 여성과 어떤 여성의 그 생명을 갖는 능력을 성류로 풀어내면서 그 대결적인 남성과 대결하고 뭔가 분노가 많이 사그라지면서 오직 여성에 집중하게 됐어요. 여성의 능력, 위대함, 그거를 이제 그려내면서 많은 그 화가 가라앉고 여성이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고 그 자체가 남성보다 아름다울 필요 없고 남성보다 잘날 필요가 없고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서 작업을 하면서 많은 분노가 가라앉고 좀 더 평화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모습에서는 그런 20대 때의 분노나 어떤 여성 해방이라는 어떤 그러한 구호를 외치던 그런 모습은 잘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왜 여성학자라면서 뭐 이게 저항적인 그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져 라고 얘기하는데 저의 지금의 여성주의, 페미니즘은 그 남성과 같아지거나 뭔가 분노하고 대결하는 페미니즘이 더 이상 아니에요. 저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고 여성의 위대함을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거기에 몰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여성이 생명을 잉태하고 그 성류의 알처럼 다산과 그 세포 분열이라는 그 저의 키워드가 있는데 성류의 알들이 분열하는 세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여성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그 안에서 창조와 어떤 그 내면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성장했을 때 그런 작업을 해오는 도중에 어느덧 돌아보니까 주변이 많이 변했죠. 여성의 지위가 너무 높아졌고 많은 제가 분노했던 일들이 많이 해결이 돼 있더라고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나름 제가 공부하기 시작할 때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런 가운데 제 작품은 그 뭔가 저항하는 것보다 그 여성의 위대함을 잔잔히 내재하게 표현하는 그런 작품을 저는 하고 싶고 이번에 달을 쏘다가 의미가 있는 거는 무엇냐면 그 전통적인 최순우 관장님의 잘생긴 종갓집 맏며느리의 다랑아리는 굉장히 전통을 담고 있어요. 그 자체도 저는 아름답다고 이제 보거든요. 종갓집 며느리 너무 강인하고 멋있고 파워가 있잖아요. 그거 자체도 그 여성 자체도 아름답지만 거기에 뭔가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싶고 그래서 달을 쏘는 거예요.
달을 향해 석류를 쏴서 그 전통의 여성을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런 작품인데 그것이 꼭 단지 봐서 막 공격적이고 뭔가 분노를 일으키는 작품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페인의 투라는 그 경기가 거기에 나오는 소가 굉장히 중의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쪽 그 북아프리카로부터 이슬람이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사회를 살았을 때 그 외세 침입이 많아서 그 검은 소는 외세이자 또 외세를 다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본인들 자신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야말로 이제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러한 경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복합적이고 중의적인 것 같습니다. 여성이 위대하다라는 문장을 몇 번이고 말씀하셨는데 성류라는 건 어쩌면 그 어떤 생산을 하는 여성의 능력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산이 끝난 우리 같은 여자들은 더 이상 위대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걸까요? 아니죠. 네, 그 어떤 대답을 성류는 하실지. 계속 세포 분열하며 점점 더 아름다워 그 생명 거기서 끝나지 않고 확장되는 여성성을 저는 그리고 있어요. 거기에 갇히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삶이든 어떤 그 단계에 어떤 그 아름다움에 갇혀서 그것이 이제 더 늙지 않는다면 변치 않는다면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더 아름답지 않아요? 나이 글쎄, 잘 들고 모르겠어요. 그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름답지만 그 생명을 잉태하고 나서 다른 그 후에 확장되는 삶 역시 아름답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최근에 무슨 어떤 그 진화 생리학자 에릭 캔델이라는 유대인이 쓴 통찰의 시대라는 책에 나온 글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클림트도 그 당시에 그 1900년대에 그 살롱에서 의학자들과 프로이트와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클림트의 그림에도 이렇게 나오는 옷의 무늬들이 말하자면 생식세포를 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찌 생각하면 이 성류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산적인 어떤 앞으로의 어떤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여성 토르소의 어떤 작품들이요. 승지민 작가의 어쩌면 그 이게 여성주의적이지 않다. 뭐 어쩌면 이제 그런 자유로운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토르소의 어떤 각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허리선, 엉덩이의 돌출의 각도, 뭐 여러 가지 팔을 이렇게 뻗어 있는 각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어떤 이상적이고 보여지는 여성으로서의 인체 그런 느낌.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싶어서 이 기회에 그냥 근데 한번 그런 저는 보여지는 거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보여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각이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보여지는 것이 기존의 여성을 그 토르소들이 비너스의 토르소가 여성의 풍만한 가슴과 앞모습을 조명했다면 저는 다른 각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뒷모습. 그렇지만 여성이어야죠. 그 구별되는 것이 뭐 차별과 저는 구별을 하는 거에 대한 반감이 없기 때문에 여성임을 드러내려면 그 풍만한 그 엉덩이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계산을 해서 막 그 각도를 하고 이런 작가가 아니라 그냥 저는 멋대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멋대로 만든 형태예요. 그래서 그거에는 큰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의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객들이 어떻게 이 승지민 작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줬으면 하세요? 그거는 저의 몫이 아닌 것 같네요. 그들의 몫이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몫이고 저는 굉장히 이 소통을 좋아하는데 작품을 보고 어떤 이제 제안을 하거나 어떤 이제 그 느낌을 얘기했을 때 그거를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따라하거나 글로 가진 않아요. 근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가 조그만 토르소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사갔던 외국인이 큰 토르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큰 걸 만들 엄두를 못 냈던 게 도자기 틀로 구워서 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제작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걸 크게 만들어서 좀 큰 전시에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그걸 3D 프린터로 제가 출력을 해서
레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유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의 그 요구와 그런 거에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걸 크게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런 그 피드백을 또 많이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성남에는 커다란 설치 작품도 하신 적이 있고 여러 가지 네. 병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공공 건물에도 작품들이 꽤 들어가 있고 많은 분들이 승지민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그런 관객들도 많은데 여태까지 그림을 사신 콜렉터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그런 이런 특별한 피드백을 주신 분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이스탄불 아트페어에 갔을 때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다랑아리 부조를 그 목판에 붙여서 그려서 가지고 나갔는데 그거를 어떤 굉장히 좀 노인 할머니였는데 이렇게 아트페어장에는 솔직히 좀 이렇게 화려한 분들이 콜렉터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허름한 차림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그런 분처럼 보였는데 그분이 제 그 작품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보고 가셔서 다음에 정말 그 터키 그 돈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꼬깃꼬깃 봉투를 이렇게 크게 해서 돈을 가져와서 현금으로 그걸 사가셨는데 그때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걸 투자해서 내 작품을 가져갔다는 게 굉장히 보람이고 기뻐서 그 콜렉터가 제일 생각이 나고 제가 이제 좀 작품을 하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 작품이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또 이제 나폴리 얘기인데 나폴리 박물관에 전시를 하러 갔는데 그때가 이게 박물관 전시기 때문에 원래 작품을 판매를 안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계약을 하고 가져갔던 건데 어떤 굉장히 멋있는 변호사 부부가 와가지고 제 그 아크릴 작품을 새 작품을 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니까 가서 보내주겠다 했더니 이걸 꼭 사고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텍스 로여였는데 그 세금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서 그 작품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남자 변호사분이 혈액암에 걸려서 완전히 그 밀라노에서 피를 다 이제 이렇게 수혈을 받고 이제 지금 회복되는 단계에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의 그 석류 작품의 그 알을 보면서 생명의 그런 에너지를 느끼셨대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꼭 갖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작품이 갔는데 그때도 정말 너무 막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기도가 응답된 것 같고 나의 작품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뻤어요. 네. 지금 현재 작업하는 것 외에도 가르치시는 일도 좀 하고 계시잖아요. 그 포슬링 페인팅이라는 걸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전통 도자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걸 도화? 네, 도자화가 네. 아닌 이 포슬린 페인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일반 강의인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는 한때 뭐 서울대, 미대에서 특강으로 학생들도 가르쳐 봤지만 별로 이게 그 학생들한테는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전통적인 거, 오소독스한 거를 학교에서는 더 선호하기 때문에 하회 페인팅, 우리 청화백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벌을 하고 거기 코발트로 그리고 다시 유약을 입혀서 굽는 그런 이제 그런 페인팅들은 많이 도자 작가들이 하는데 저처럼 도자기가 재벌까지 다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색깔로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800도에서만 살짝 구워서 유약을 입히지 않고 고정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색감을 나타내는 이 상회 기법은 한국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청화백자나 그 백자를 좋아하는 그 한국 사람의 어떤 그런 소박함이라는 그런 이유로 없었는데 제가 오히려 거기 이제 외국에 나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굉장히 새로운 분야였기 때문에 이걸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아카데미를 2002년에 열고 지금까지 이제 일반인 상대로 가르치고 있고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이대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20년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배우러 오나요? 다양해요? 다양해요. 다양한 일반인들, 여기 우리 지금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지민아트 회원분도 몇 분 오셨는데. 쭉 길게 배우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예, 그런 분들도 있고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 배우는 분들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교류를 하고 그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제가 여성학을 할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문장이 사적인 것은 정치적이다. 그 모토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거에서 모든 이 해방도 이루어지고 모든 이제 그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을 공유하고 사적인 거라고 우리가 제쳐두는 그런 토픽들을 수업할 때 많이 꺼내서 얘기하고 나누고 이제 깊은 관계가 된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밤하늘이 다양한 색조로 지금 이렇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떤 그 밤하늘의 그림들을 좀 무슨 영상들을 보시나요? 어떻게 채택하세요? 밤 하늘을 많이 보고요. 직접. 또 직접 네. 보기도 하고 밤하늘 사진들을 많이 찾아봐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어필하는 하늘 그런 색감을 보고 그대로 그리는 것보다는 거기서 조금 더 저의 색깔을 넣어서 표현하려고 이렇게 하죠. 세 작품 이렇게 연속으로 있는 약간의 색깔의 변화가 뭐 시간적 변화일까요? 네, 요 어떤 건가요? 납작한 네. 구조는 제가 빚어서 하나하나 만든 거고 네. 이게 너무 납작해서 좀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도자기 틀을 만들어서 찍어낸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인데 이 색감은 그 틀과는 관계없이 러스터라는 특수 원료로 해서 약간 그 진주 뭐 조개 같은 오팔 같은 네,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네, 약간. 좀 더 이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더 다양하게 하얀색뿐만 아니라 빛으로 저기서는 푸른색이나 여러 가지 보라색 여러 가지 빛을 비추거든요. 일상을 그러면 작업과 가르치시는 일과 가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배분을 하고 계세요? 인생의 어느 정도를 작업에 쓴다? 저는 뭔가 규칙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규칙적인 삶은 아닌데 저는 하여튼 애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중이라 들어오면은 일단 애들한테 집중을 해서 뭔가 밥을 하죠, 주로 집에서. 그리고 애들이 없을 때는 주로 이제 작업에 몰두를 하는 편이고 전시를 앞두고 하는 편은 아니고 항상 작업을 해요. 그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좀 잘 나가시는 그 작가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항상 작업이 몇십 개 있어야 한다. 어디서 제의가 와도 전시를 할 수 있을 만큼 작품의 수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거에 굉장히 좀 이제 자극을 받고 될 수 있으면 작품을 많이 쌓아놓고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하는 편이죠. 네. 나에게 뭔가 큰 영향을 줬거나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넌 이렇게 될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에 남는 사람 같은 게 있으세요? 여성학을 공부할 때든 긍정적으로 얘기해줬던 사람이 별로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성학을 포기하고 이거 할 때 약간 좀 무시하면서 그냥 에이, 잘했다 이 정도인데 뭔가 더 아쉬움 가지 않은 그 제가 여성학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뭐 자랑스러운 건 우리 남편이 그래도 제일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많이 정신적인 후원자였던 것 같네요. 뭐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우연과 여러 가지의 어떤 또 즐거운 어떤 행로들이 지금까지의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또 다른 어떤 우연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본인의 마음 속에서 앞으로는 어떤 작품으로 나가고 싶다, 나갈 것 같다,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뭔가 새로운 매체를 또 찾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처음에 도자기로 시작해서 캔버스나 뭐 레진, 뭐 설치까지도 했는데 뭔가 계속 변하고 싶은데 제가 어디로 갈지는 저도 몰라요. 누군가의 새로운 자극이 저의 잠재의식 속에 어떤 새로운 매체를 꺼내줄 거라고 믿고 그걸 굉장히 기다리면서 흥미있게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작업을 할 거고 작품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요새 설치들을 많이 하고 큰 작품들이 많이 좀 보여지니까 작은 작품보다는 좀 큰 작품으로
좀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앞에 계신 분들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승 작가께 한번 네, 이 기회를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네, 그 예전 작품보다 훨씬 신도며 여러 가지 분위기 아우라가 달라졌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인생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얘기 좀 궁금합니다. 인생이 훨씬 편해졌고요. 굉장히 아름다워졌고 여유가 생겼고 내려놓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많이 내려놓고 그냥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별을 해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모든 거에 생명을 주고 싶고 작품에 그 여성의 그 아름다움을 확장시키고 싶은 그런 기쁜 마음이 반영된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이 유정아 씨와의 대화에서 어떤 새로운 또 키워드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계속 이런 계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계기마다 새로운 키워드가 저한테 네, 나오거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뭐 이렇게 인터뷰 비슷하게 이것저것 물어봤을 때 인생에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좋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들인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네. 더 어렸을 적에도 계속 그림을 공부하시고 또 전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전혀 없었어요. 그림을 저희 이제 언니들은 다 음악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예술 세계에 대한 막연한 반감, 뭔가 나는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연하게도 또 대학교 때 제가 그 서클 선배 언니가 서양학과 다니는 언니가 이제 저를 멘토로 많이 이끌어줬는데 그 언니랑 친해지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언니 화실에 다녔어요. 제가 신림동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에 조금 미술을 했지만 대학교 때 제가 좀 많이 기초를 쌓았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만 제가 미술을 전공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었죠. 저는 다른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기초가 결국은 오늘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미술학원 조금.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솔직히 이 그림을 그리는 테크닉은 몇 달 학원 다니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미술 하시면 죄송합니다. 몇 달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시간에 테크닉을 배울 수 있는데 그 안에 그 창조를 할 수 있는 내재된 어떤 자신의 내면 세계 그게 훨씬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저도 종종 이제 사람들이 미술 전공도 안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저는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충분한 많은 내재된 키워드와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표현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에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승지민 작가의 정신 세계와 작품 세계를 좀 엿볼 수 있었던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 밤하늘에 떠 있는 저 달 부조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앞으로의 어떤 작품들이 계속 좀 잘 또 즐겁게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분들께 뭐 드리고 싶으신 말씀 제가 묻지 않더라도 네, 있으시다면요. 이렇게 제가 작품을 전시할 때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이제 전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미안할 때도 있어요. 네. 또 한다, 저 사람 또 전시하나? 이럴까봐 좀 사실 초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항상 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항상 좋은 격려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항상 조언도 주시고 자극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와주셔서 제가 더 많은 이제 성장하는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 5분 정도를 남겨두고 1시간 정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말 중에 제일 나쁜 말은 시간을 넘겨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딱 짧게 끝나고 또 사적인 대화들도 나누시고 그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마무리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